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힘차게 반등은 하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하면서 장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현역은 아니지만 제 후배들 중에 아직까지 이제 외국 증권사에서 영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헤드 하는 그 후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펀드 매니저 하는 후배들도 있어서 제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거래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코스피는 한 20조 원까지 올라갔던 게 요즘은 10조 미만이고, 코스닥은 한 5조 원. 그래서 두 시장을 합쳐도 20조 원 넘던 게 지금은 한 10조 원에서 15조 원인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아마 또 장이 좀 올라가다 보면 매도로 이렇게 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지만, 제가 외국 투자가들한테 물어보면 마땅히 살만한 매력적인 그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 별로 있지가 않다, 많지가 않다,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다른 얘기는 공매도 관련돼서 아마 이제 이번 정권이 개인 투자가들의 그 압력을 많이 받아서 공매도 관련된 후퇴하는 그런 정책을 냈는데, 실제 이제 이런 정책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득은 있겠지만 길게 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리 시장이 자리 잡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한 1, 2년 동안은 우리가 기대하는 MSCI 선진시장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물 건너갔다는 그런 말씀을 안타깝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외국증권사 같은 데서 투자가들을 분리할 때 크게 보면 long only랑 그 hedge 펀드로 나눕니다. long only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뮤추얼 펀드 아니면 연기금, 그 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이제 국부 펀드인데, 이러한 그 long only들은 이미 한국 비중을 너무 많이 축소해서, 그러니까 언더웨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추가적으로 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일부 한국을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좋게 보는 데들이 조금씩 입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헤지펀드들은 올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7, 8월은 휴가 시즌이어서 아주 지금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롱온리와 헤지펀드의 그런 행동 움직임을 보면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 대금이 줄은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순매수를 해주면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 초에 한국 증시가 아마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많이 올라간 원달러 환율이 1300 이상 올라가는 것이 부담이 돼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동북아시아, 한국, 대만 같은 데서 많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의 그 금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달러 초강세가 이제 조금 그 리버설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그 큰 매크로 그림은 한국과 대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만 이러한 수급이나 매크로 환경이 좋아져도 결국 그 외국인들은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하면 개별 종목의 투자 메릿을 찾아야 되는데, 막상 투자할 만한 대형 성장주가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이 글로벌리 보면 경쟁력이 가장 높고 성장성이 높은 데가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그런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삼성전자, LG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한동안 국내에서 가장 그 높은 성장성 때문에 인기를 얻었고 외국인 사이에도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보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이익을 많이 하향 조정을 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들 업종, 이들 종목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서 특히 이제 빅테크와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이나 성장성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빅테크보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이슈가 있고 외국인들이 항상 가장 좋아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은행주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매력은 있지만 규제 리스크.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너무 이자 놀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감독원이나 정부한테 계속 받고 최근에는 7조 원 그 불법 내지 그 해외 송금 관련돼서 검찰이나 감독 당국의 조사를 많이 받으면서 은행들의 경영진이 좀 일부 물러나고 그다음에 경영진의 그런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은행주도 저평가는 돼 있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한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국내 주가가 바닥을 치고 회복을 할 거라는 그런 큰 그림은 유지를 하지만 여기서는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주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우선주는 보통주의 한 5, 60% 수준이니까 배당 수익률도 보통주의 한 2배가 되고 퍼는 보통주가 10배면 우선주는 퍼가 한 5, 6배인 경우가 많거든요.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현대자동차 2우선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쪽에 추천을 하는 게 리스크 관리도 하고 앞으로 업사이드를 그런 그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반기 투자 전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7월 4일 날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 코스피 너 매력적이다. 이 제목은 제가 단 게 아니고 제작팀이 달았는데 이 영상의 주요 가정을 우리가 한번 복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4일 날 그 영상을 찍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별 종목이나 그 시장을 놓고 볼 때 주가가 올라갈 업사이드 리스크와 주가가 빠질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이제 항상 놓고 비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빠질 확률은 빠질 그 여력은 한 8% 맥시멈 올라갈 확률은 1년 정도 놓고 보면 25%라고 그래서 리스크 리워드가 상당히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된다. 한국 주식에서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환율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외국인도 주식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시장의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역시 그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아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2023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리 선반영하는 상당히 주식시장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주가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미 뭐 바닥을 쳤는지 6만 원 밑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최소한 환율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경기가 침체로는 안 가지만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서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그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아마 원달러 환율도 1300에서 그 밑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 대만 같은 나라로 동북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대표적인 회사가 설비 투자를 좀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아마 뭐 내년 초쯤 되면 여기도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조건이 큰 그림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올해도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나 그 수급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보통 우리가 이제 에이시아 엑스제팬이라고 많이 분류를 하는데 거기서 팔았던 물량, 외국인들이 주식 팔았던 물량의 대부분이 한국 시장이었어요. 그만큼 한국 시장은 이제 많이 매도했다는 얘기고 올해는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한국 시장 계속 많이 판다고 느끼지만 올해 한 50조 원 이상을 동북아시아,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는데 그 대부분은 대만과 인도에 집중되고 한국에서는 매도 압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수급 측면에 있어서 좀 좋아진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리 봐도 미국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매출이나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선방을 하고 있고 국내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을 보면 생각보다 2분기 매출이 괜찮다. 그래서 매출 발표한 회사 중에 56%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제공을 했던 걸 보면 보통 경기와 관련된 IT, 머티리얼, 소재 산업, 그 다음에 산업, 그 뭐 기계나 이런 그 경기 관련된 업종들이 좀 포지티브한 서프라이즈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유념해야 될 것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좋은 매출, 이익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좋았어요. 그래서 기아차는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8에서 2분기에 10%로 올라갔고 현대차는 1분기 6%에서 8%로 올라갔지만 기아차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것을 어떠한 요인 때문에 증가했냐를 여기 이제 기아차 그 IR 자료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 실제 그 이익이 증가한 부분의 한 6, 70%가 그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가 되면서 해외에서 판 기아차의 제품을 원화로 환산을 하다 보면 재무제표에 이제 기입을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많은 그 평가 이익을 매출 측면에 있어서 얻은 부분이 6, 70%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quality of earnings, 이익의 질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오면 이것은 다시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 업종 같은데 좋아지는 거 맞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 아주 진짜 지금 잘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의 마켓시어가 많이 늘어나고 제가 미국에서도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를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너무 기업 이익이 지금 좋아지는 것이 일시적이고 환차익을 얻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측면에서 보면 그 안타까운 사실은 이머징 마켓에서 1등 제일 큰 시장이 이제 여기 보면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분류하는 걸 매달 발표를 합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1, 2 시장이 중국, 2위가 대만, 3위가 인도, 그다음에 4위가 한국인데 실제 1, 2, 3등 하는 국가와 우리의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 10대 그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3위밖에 안 돼요. 1등이 TSMC 대만의 2등이 중국의 텐센트, 3등이 삼성전자고 나머지 회사는 SK나 LG, 현대그룹에서 진입을 못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지금 많이 들고 있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팔지 못해서 수급 측면에서 좋다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 기업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 기업의 위상 대비 자본시장에서 평가를 너무 지금 못 받고 있고 기업들이 이런 경영자들이 이런 면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거버넌스나 IR이나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관련돼서는 저는 뭐 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치고 가장 처음으로 해외에서 외국 자금을 갖고 헤지펀드를 20년 전에 운영했던 사람이어서 잘 아는데 공매도를 한다고 그 개별 종목이나 시장이 빠진다는 그
그 증거는 학문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공매도를 치게 되면 그 기업이 고평가가 되는 경우도 많고 결국 주가가 또 빠지면 다시 환매수를 해서 수급 측면에서 도움도 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개인 투자가들이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지난 정권, 이번 정권에도 압력을 넣어서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하고 검찰이 같이 모여서 거래소랑 공매도 관련된 정책이 후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공매도 관련돼서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를 하는 데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점들이 공매도를 할 때는 외국 투자가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이유가 있고 본인 전략에서 해칭을 하거나 아니면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에서 이익을 벌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나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대한 가기에 상당히 그 시각이 우리 정부 당국이 좋지 않고 이러한 그 결정을 하면 결국 MSCI 지수가 한국 시장을 이머징 마켓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편입하는 것은 당분간 1, 2년 사이는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지금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후진국인 인도네시아와 한국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런 그 공매도 관련된 것은 개인 투자가들의 압력을 우리나라 정부가 그다음에 정책 당국이 이겨내고 선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개별 종목이 그렇게 매력적인 건 없지만 워낙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기업이익이 웬만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절대적인 퍼가 8배, 9배,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 대비 할인폭이 더 최근에 많아졌어요. 가장 역사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컸던 그런 시기와 비슷하게 많이 떨어져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거버넌스나 펀더멘털 측면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는 대만의 TSMC를 외국인이 훨씬 믿고 좋아하고 한국보다는 훨씬 투자가 프렌들리한 대만 시장을 좋아한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아마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한국 주식을 꾸준히 살 가능성은 있지만 개별 종목이 그렇게 매력적인 데가 많지가 않아서 매수 강도는 강하진 않겠다.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워낙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산다면 최근 몇 주 같이 주식시장의 수급은 좋아지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